법대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3,700만 원짜리 가산세를 그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이야기입니다. 판례 인사이트 365입니다. 오늘 이 판결은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세금 감면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살아있는 세금 상식이 됩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2021년 여름 인천 연수구 한강물류 주식회사 대표 박민준 씨는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천 항만 인근의 국가 소유 부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30년 장기 임대 계약으로 빌린 겁니다. 계약서에는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용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 땅 위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최신식 물류센터를 세웠습니다. 2022년 7월 마침내 건물이 완공되었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취득세란 건물이나 토지를 새로 취득했을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등록 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 전문가가 박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물류단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류,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법으로 특별히 지정한 구역입니다. 마치 산업단지처럼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 안에서 물류 사업을 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세무 전문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니까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50% 감면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3년 1월 인천 연수구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박 대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본세에다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총 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십시오. 과소신고가산세란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벌칙 세금입니다. 금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하는 페널티입니다. 박 대표는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법이 정한 방식대로 세금을 계산했고 50%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한 겁니다. 감면을 적용한 것이 왜 과소신고가 됩니까? 세금 계산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이 물류센터가 과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둘은 설령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산 방법 자체가 맞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지,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출세액입니다. 이건 세금의 원래 계산값입니다. 과세 기준 금액의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납부세액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최종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을 빼고 지갑에서 직접 꺼내야 하는 최종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계산된 세금이 1억 원인데 50% 감면이 적용되면 납부세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면 내야 할 금액은 여전히 1억 원입니다. 5천만 원을 납부세액이라고 신고한 순간 5천만 원을 적게 신고한 것이 됩니다. 박 대표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박 대표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도 박 대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이 부분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잠깐 왜 감면이 안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소유권이 생기지만 월세로 살면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물류단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 즉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박 대표는 토지를 산 것이 아니라 30년간 빌린 겁니다. 임차는 취득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 사업을 해도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가산세 문제에서 전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 대표는 산출세액 자체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했습니다. 단지 감면 여부 판단만 잘못한 것이지 세금 계산 방법 자체를 틀린 게 아닙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도 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합니다. 박 대표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본세는 추가로 내야 하지만 3,700만 원짜리 가산세만큼은 면했습니다. 구청은 이 결정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법 개정 하나가 결국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9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도 잠깐 짚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늦게 낸 데 붙는 연체 이자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박 대표는 자신이 감면 대상이라고 믿고 성실하게 신고했습니다.
고의로 납부를 미룬 것이 아니니 늦게 낸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입니다. 문제는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판례가 옳았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기준이 산출세액이었습니다. 산출세액만 제대로 신고하면 감면을 잘못 적용해도 가산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하면 예전 법 아래에서는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 사람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벌칙을 매기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기준을 납부세액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칼이 됐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산출세액을 정확히 신고했어도 감면을 잘못 적용해서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그것도 과소신고입니다. 박 대표는 받을 수 없는 감면을 빼고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됩니다. 2심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는 2015년 이전 법이 적용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박 대표는 3,700만 원짜리 가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판결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 취득세 감면은 토지를 직접 매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토지 소유권 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 산출세액을 정확히 신고했어도 감면을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로는 납부세액 기준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전에 감면 요건을 반드시 전문가와 재확인하십시오. 셋, 예전 판례나 관행이 지금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금 관련 법령은 자주 바뀝니다. 혹시 모르겠으면 일단 세금을 다 내고 나중에 더 냈다고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면 신청을 바로 하셨겠어요? 아니면 안전하게 먼저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택하셨겠어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금은 계산만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 감면이라는 이름의 혜택이 요건을 잘못 이해하는 순간 가장 값비싼 함정이 됩니다. 오늘 판결 어떠셨나요? 성실하게 신고했는데 법이 바뀐 줄 몰라서 수천만 원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판결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